오늘 함께 나눌 그 내용이 좀 방대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적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적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사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사실은 세계의 그냥 표면적인 어떤 자연계의 일들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인 그 일들이 또 같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분량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컴팩트하게 전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잘 성공을 못합니다. 좀, 좀 길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컴팩트하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 얘기 들을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졸음이 덮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힘들어지죠. 근데 이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나누는 내용들은 이걸 통해서 그 배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사실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감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우리가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월 중순에 제가 금요기도에 나눌 때 이제 이충근 박사님 거를 인용을 했었는데 이충근 박사님이 중공 붕괴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외교 정책 딱 이렇게 그때 나누셨었어요. 그래서 뭐 시리즈로 이제 쭉 나누실 거를 예고를 하시면서 첫 번째 아메리카 대륙, 캐나다,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근데 처음에 이 트럼프가 관세를 캐나다, 멕시코부터 때려버렸어요. 사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그런 나라들인데, 근데 그것에 겨냥하는 그 목적지는 뭐냐면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그걸 나눴었죠.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4월 5일 날 10%전 세계 10% 기본 관세를 다 동일하게 이제 선포를 해서 시행을 했고 4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4월 10일 0시 1분 되면서부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차별 상호 관세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25%라고 나왔었죠. 그리고 뭐 중국은 34%인가 원래 나왔었어요. 근데 34%에서 중국이 그걸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50%를 더합니다. 그래서 84%가 돼요. 그런데 또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104%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25%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 겨냥하면서 사실 그게 펜타닐 문제하고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마약 문제하고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약 때문에 중국에 이미 10% 두 번 해가지고 20%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깔려 있는 거에 125%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145% 관세가 중국에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8일 날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시행은 10일 날 하겠다 이거였는데 그 중간에 중국이 막 반항하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죠. 이 원래 이제 33% 그 전에 발표했던 것에서 83%로 올랐던 것에서 그래서 기존에 20% 더해서 104%라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0일부터 원래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중국 관세위원회가 중국에 대한 관세위원회가 중국에 있는 관세위원회가
10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의 33%, 이 미국이 34% 때렸다고 중국도 34% 자기네들도 때리겠다. 그렇게 했더니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보복에 대응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 조정은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합하다며 관세법을 고쳐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율 34%를 84%로 상향 조정했다. 예. 그래서 이날 오후에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이 34%를 확인해 줬는데 이 반나절 만에 50%가 더해진 거예요. 예, 정강석화 같은 그런 조치가 이제 트럼프 정권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그 조치 가운데 이 중국에 대해서 125%로 더 올리면서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 제외하고는 다 10% 기본 관세만으로 90일을 유예해 준다. 그래서 중국이 독박을 쓴 거예요, 지금. 중국이.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70여 개국은 90일을 유예한다. 이게 뭐냐면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조치가 나온 건데 70여 개국은 협상하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협상해보자 우리가. 근데 중국은 니네가 34% 때려? 그럼 우리도 34% 때릴 거야. 그러니까 확 올려요. 그 다음에 또 반발을 하니까 또 확 올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 타고난 사람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 뉴스들이 쫙 나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 사람이 스콧 베센트라는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말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기자들은 사실 굉장히 삐딱하게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해가지고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스콧 베센트는 워낙에 전문가잖아요, 그쪽에.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묘한 것이다, 필요한 거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 관세 인하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유예 발표에 처음부터 트럼프의 전략이었고 심지어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말해온 것처럼 중국은 현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경제이며 그들은 미국 무역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미국이 끔찍한 발표를 한 이후로 이러한 그 중국 상품들은 이미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거를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그게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울러 폭락하는 금융시장 등의 압박 때문에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그는 관세 유예는 시장 반응 때문이 아니다 라면서 관세 유예한 거 이거 뭐 시장이 뭐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환율이 급등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유예한 거지 이거 그것 때문에 유예한 게 아니라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유예인 거죠. 협상을 하기 위한 유예. 예. 그래서 시장은 관세 계획이 최대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요. 트럼프는 최대치를 딱 때려놓고서는 협상에서 낮춰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의도는 처음부터 이랬다. 베센트 장관은 품목별 관세에도 90일 유예가 적용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상호 관세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중국은 합계 관세가 145%. 그러니까 이미 깔려 있는 20%에다가 상호 관세 125%를 더해서 145%를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이게 그 세뇌 타출이라는 그 박성현 그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스크랩을 한 건데, 이분 굉장히 박식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사상사, 어떤 그 역사적인 이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 어떤 모멘텀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굉장히 꿰뚫고 계시고, 지금 그래서 시기에 이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탁월하게 분석해 주는 분인데, 이분은 트럼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만 125% 관세 때리고 근데 아까 20% 기본에서 145%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나머지 국가는 일단 90일 동안 상호 관세 하한선 10%를 일괄 적용해서 때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국만 세대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이제 날것의 표현을 쓰세요. 좀 넘겨주세요. 이러면서 이런 그 관세표가 쭉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나요? 사우스 코리아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 이렇게 그 나라명 옆에 이 파란색 그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노란색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좀 이따 좀 계산법이 나오는데, 이 50%라는 거는 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 나누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 그러면은 얼마나 이 불균형이 있는지, 그것이 100%다, 50%다라는 거죠. 50%다. 그리고 그거의 반을 때린 거예요, 상호관세는. 네,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로 다 때린 게 아닙니다. 그 딱 무역량을 나눠 가지고 그 비율의 반을 때린 거예요, 딱.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기레기들은 이분들 미디어 굉장히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5%, 한국만 꼭 찍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상호관세가 나라별로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만 꼭 찍었다라며 반미선동을 하는 기레기들이 있었는데, 25%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된 공식에서 도출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대미 무역 흑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값을 반으로 디스카운트하면 25%가 나온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대중관세가 125%, 근데 기본 20%까지 합쳐서 145%. 근데 이건 상호관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호관세가 125%라는 거고, USMCA는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원산지가 진짜 캐나다산이고 진짜 멕시코산이면은 관세 없다. 근데 그 거기를 우회해서 중국계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25% 적용한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부분별은 이제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국가에 25% 물리겠다, 이런 거가 있고, 상호관세를 각 나라별로 10%에서 50%까지 최저는 10%, 최대치는 50% 사이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중국만 근데 요 선을 넘어요. 중국은 별도 관리.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의미가 다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 박성현 교수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중국 때려잡기다. 두 번째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10%에서 50% 달리 운영해서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중국을 우선 때려잡으면서 중국과 짝하면은 너희도 관세 때려 맞아, 이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 안보 강화, 파나마 운하 운영권 가져왔죠. 한다면 해요, 이 트럼프가.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은 맨날 미친 소리만 하는 사람처럼 그려놔요. 근데 지나 보면은 다 그대로 돼 있어요. 미디어가 미친 거죠. 네. 그래서 파나마 운영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 밀수를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제조업 중산층을 강화한다. 그리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축소해야 된다. 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죠.
트럼프는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뭣도 모르는 아니면은 알아도 거짓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해 놓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파란색이 미국이 행한 조치고 빨간색이 이제 중국이 행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신규 추가 관세를 매겼더니 그 2월 4일 날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산 석탄 및 LNG에 15%, 원유 농업기계 대형 차량에 10% 때렸어요. 그랬더니 3월 3일 날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다시 추가했어요. 그래서 20%가 된 거죠 이제. 그랬더니 3월 4일 날 중국이 미국산 닭, 밀, 옥수수, 면화에 15%,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어패류, 과일, 채소, 유제품에 10% 이렇게 또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전 세계에 대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34%, 그래서 20%에 더해서 중국은 신규 누계가 54%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도 4월 4일 날 똑같이 자기네도 34% 매길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4월 7일 날 중국의 반발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50% 추가, 이제 104%가 됐어요. 그러니까 4월 9일 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모든 미국산 제품에 20% 추가.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50% 똑같이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4월 9일 날 이제 미국이 모든 중국 제품에 추가 21%. 그래서 이거는 신규 누계가 125라고 했는데 아니죠. 누계는 1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외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최소 상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발표한다. 쫙 끌어올려지더니 중국은 10%에서 시작해가지고 20% 되더니 33%가 더해져서 54%가 되더니 갑자기 50%가 추가돼서 104%가 되더니 갑자기 145%가 돼버리고 중국만 145%, 나머지 10% 90일 동안 유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해요. 지금 트럼프의 이 행위는, 그 조치들은 중국 때려잡기예요. 지금 넘겨주세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내가 뭘 했냐, 미국의 사무관세 발표에 화들짝 놀라서 성급하게 대응해서 에스컬레이트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는 최대치니까 협상에서 낮추면 되는 거지, 너희가 그거 보복하다가 괜히 그 독박 맞는 거 중국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중국만 독박 쓴 거야. 나머지는 모두 하한선 10% 적용이야.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이고요. 4월 2일에 우리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다음부터 유럽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이 미국 제품을 대량 수입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의 이 비율,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보는 만큼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역 적자를 줄여줘야지 관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유럽도 취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중국은 에스컬레이션, 이거를 긴장을 고조시켜 버려 가지고 그거 덫에 빠져서 재앙을 초래했다. 예. 때문에 이거 일부러 한 거겠죠? 예. 중국이 이렇게 나올 걸 알았겠죠. 예. 중국 제외한 모든 나라는 10%, 중국만 125가 아니라 145%. 중국인가 세계인가 구별하는 무역 전쟁인가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넘겨주세요.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건 게 아니라 그 적자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관세를 매겼는데 중국이 에스컬레이션 시켰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에스컬레이션에 대해 용감하게 대응했다. 그냥 과감하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않은 세계 다른 모든 파트너들과는 해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중국이 진짜 앞에 그 속된 표현으로 세댔다
이렇게 된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유럽이 또 방정맞게 또 나온 거예요. 유럽이 방정맞게 나섰다가 개망신 당했다. 왜냐면은 이 4월 9일이 이제 10일 날 그 이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상호 관세가 딱 이제 그 비율대로 시행이 되기 전에 4월 9일 날 딱 그 발표를 해요. 중국만 145% 하고 나머지 10%로 90일 유예해 줄게. 근데 그 발표 나오기 직전에 EU가 섣불리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25% 보복 관세를 의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날 발효를 하겠다. 이런 걸 한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백모, 이 박성현 교수의 그 활동명이 백모인데, 이 백모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미국을 더 깊게 알고 있는 유럽 지도자들. 어차피 유럽하고는 인종이 같잖아요, 사실 미국하고.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바보짓을 한 까닭이 뭘까라고 분석을 하는데, 상호관세는 중국 고립화를 위한 고무줄이고 진짜 타겟은 중국이라는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헛발질, 개발질을 한 까닭이 뭘까? 네, 넘겨주세요. 그거는 이 유럽의 어떤 정치 현황, 이거에서 자기네들 표만 계산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게임하는지 뻔히 아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런 바보 같은 성급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정부 구조 때문입니다. 모든 EU 국가는 국회 중심제. 사실 EU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라고 하니 우선 없어요.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권한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의원 내각제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라서 국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노상 선거구 표만 계산하고 사는 쫌보될 뿐이다. 그래서 개헌 떠든 오세훈, 권영세, 권성동 의원식 전시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그 전에 했었냐면,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세력과의 전쟁을 해왔다 계속. 왜냐하면 초기 1948년 그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대통령제로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로 하자 그랬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고친 게 그거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엄청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파당을 지으면은 풍비박산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국회 중심으로 의회 내각제 해서는 이거 우리나라 거덜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신 거예요. 근데 대통령제를 했지만 1960년에 그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가담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셨지만 그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저지른 짓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하야를 하셨죠. 근데 그 하야를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각제가 들었어요. 그때도 역시나 망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바로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의회 그 중심에 그런 체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숱한 역사가 있잖아요. 당파 싸움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자기 의견들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중심되는 그런 구심점이 없이 그렇게 자신들이 다 왕이다 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위기를 극복하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또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었죠. 그렇게 되면은 각자 자기 땅 따먹기가 돼버려요. 그냥 자기 인기, 자기가 그 배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냥 포퓰리즘으로 계속 가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대계, 국가의 그 먼 미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유럽이 왜 망했느냐? 유럽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유럽은 너무 이상해져 있죠. 과거에 그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은 다 나이트 클럽, 술집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슬람이 그거를 사버린다든지, 막 이단들이 사버린다든지,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나라들이 돼 버렸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통화하면서 이 무역 패키지 그리고 한국 방위비 이거 그냥 같이 통과해서 협상하면 된다. 예. 트럼프는요, 이 미디어에서 거짓되게 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려내서 그렇지 굉장히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관세를 때리느냐? 그 미쳐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공식 나오잖아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러면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상호 관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은 미국에서 벌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세는 안 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의 가장 최악이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집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로 퉁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은. 네. 넘겨주세요. 이 미국발 관세 정책 궁극 타깃은 중국이다. 그 외 국가들은 즉시 협상 가능하다. 그래서 그나마 어떤 진실 보도를 하는 그런 매체들에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진실 보도 안 하는 매체들은 트럼프는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국제적인 이 일들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예, 그냥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협상을 할 겁니까? 그게 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사람만 매도해버리는 그럼 완전히 그건 미디어의 그런 책임을 완전 땅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미디어는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그게 전쟁의 시작과 끝이 중국 약화 전략이다. 예. 그리고 중간에 뭐 EU하고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적어놓고 있는데 이건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충구 박사님이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요를 올리셨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중국 주저앉히기다.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4월 9일 어제죠. 어제 나누신 건데 여기 보면 알렉산더 마스터스라는 이분이 무역 전쟁이 결코 경제적인 일이기만 한 적이 없었다. 무역은 권력, 정치 그리고 관점에 관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놓고서 어때 국가적인 힘겨루기가 있을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미국을 정말 궁지에 몰려는 이 중국에 대한 이 견제, 이 더 나아가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그러한 것으로서 트럼프가 이 관세를 쓰는 거죠. 넘겨주세요. 미국 경제와 재정적 기반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관세다. 사실 오늘날에는 미국이 관세가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미국은 그냥 관세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미국도 초기에 관세를 많이 매겨서 그 관세로
개발들을 해나갔던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남북 전쟁 이전 관세는 미국 연방 정부 세입의 80%에 이른 적도 있다. 1980년대까지 미국을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강력한 중산층으로 만들었다. 결정적 요소는 바로 관세와 보조금이었다. 그래서 미국 초기 허약한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수단, 미국의 인프라, 미국의 부채 감소에 결정 역할을 했는데 1890년대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관세가 경제에 안 좋고 전부 나쁜 거라고 난리인데 전 세계는 미국의 관세를 물리고 있어요. 그렇게 나쁜 걸 왜 미국에는 다 물리고 있을까? 그렇게 나쁜 거면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지네들은 물리면서 미국이 물리면은 이상한 짓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건 미국에 해도 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관세는 나쁜 거라면서. 그러면 니네도 하지 말아야지. 사실 이 트럼프는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선대해 주면 우리도 선대해 줄 거야. 근데 너희가 우리를 나쁘게 대하면 우리도 나쁘게 대할 거야. 사실 이런 거죠. 넘겨주세요. 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분의 넘겨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날로 늘어가는 대중국 문제는 기존 대일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했다. 과거 한 20-30년 전에는 일본이 갑자기 확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막 따라잡느니 그러니까 일본을 주저앉혔죠. 미국이. 예, 근데 지금은 일본이 그때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올라왔지 미국을 군사적으로 막 도발하려는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렇게 긁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2000년 이후 중국은 광범위한 국가 소유권, 막대한 국가 보조금, 폐쇄적인 내수 시장, 환율 조작, 정부가 원하는 지식재산권의 편취. 그래서 지네 그냥 우리나라 드라마나 뭐 영화 나오면은 그냥 바로 거기 불법 사이트에 다 돌아요. 그밖에 온갖 중상주의 관행으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런데 과연 값싼 텔레비전이 미국 공장보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면 노동력이 싸니까, 노동비가 싸니까 값싼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장을 그럼 중국에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미국에서 없어져요. 그 미국이 공장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공장이 없어지고 중국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값싸게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WTO를 가입한 2001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은 거의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중위 가구 소득은 정체되었다. 번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앙상한 사회 구조만 남았다. 러스트벨트라고 그 공업지대 그 굉장히 암울하게 그 변한 거가 있죠. 이 무렵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최초로 감소하게 되었다. 계속 현대의 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은 높아져 갔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기대 수명은 낮아졌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1995년 WTO가 탄생되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 무역 적자 증액 속도는 빨라졌는데 1991년 800억 달러 적자는 2021년 1조 1000억 달러에 달했고 2022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무역 적자는 14배 증가했는데 GDP는 고작 4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계속 뜯기는 거예요. 뜯기는 거.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뜯겨요. 계속. 그래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약속한 상생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부를 중국에 제공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레버리지를 행사하려 든다. 아니 이상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뜯어가 가지고 그걸로 미국을 대항하는 군대를 키워놓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라이벌, 아니 사실상 적수인 두 나라가 이렇게 일방적인 경제 관계를 맺은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 미국의 중대한 실수를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중국의 반시장적 공산주의 경제를 민주 자유시장의 동맹국 경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중국은 별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의 체제 가운데서 중국을 똑같이 풀어놓으면 안 돼요. 사실 관치 그런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상식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것일 뿐이다.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 녹슬어가지고 러스트벨트. 예, 넘겨주세요. 근데 이 새 대통령 시기가 이러한 세계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자유무역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뜯어먹힌 시기인 거예요. 계속. 예.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은 세계화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게 미국이 고기가 뜯겨지듯이 세계에 던져져서 뜯어먹힌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스티븐 밀러라는 분이 우리가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들면 벌을 주고 중국에서 만들면 보상을 주는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이 원죄였다. 희한한 일이 이뤄진 거죠. 미국에서 만들면 벌이 생기고 벌을 받고 중국에서 만들면 세금 보조를 해줘. 이 이상한 조치들이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어떤 세계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이상한 짓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글로벌리스트들이 사실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지금 드러내는 건 뭐냐면 미국도 글로벌리스트들과의 지금 전쟁이고 사실 한국도 글로벌리스트들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예. 이 전쟁을 그래서 국제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4월 2일 트럼프가 전 세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그러는데 넘겨주세요. 근데 바로 잡는 그런 일이었죠. 그냥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뭔 얘기냐면 이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나는 거. 미국은 무역에서 1.9조 1조 9천억 달러를 잃는 반면 유럽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토의 70%를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호하는데 돈 줘. 돈 써. 그리고 무역 적자를 당하면서 뜯겨. 그러니까 전 세계 호구가 된 거예요. 그냥 이 미국이.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으로 그들을 지켜주는데 무역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이 모든 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넘겨주세요. 근데 미국의 절친들도 미국을 등쳐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미국에 290억 달러어치의 쇠고기를 팔았지만 한 35조? 근데 우리는 호주에 햄버거 하나조차 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 장벽들 때문인데 이 숫자들을 보면 와이오밍주의 목장주들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바로 잡은 거에 대해 오히려 이 목장주들은 감사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미국은 세계에서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데 미국이 당하면 다들 좋아하고 미국이 공정하게 하자고 하면 다들 화를 낸다. 사실 이 배후에는 글로벌리스트들이랑 공산주의자들이랑 이 같은 습성을 가져요. 뜯어먹길 좋아하는 거죠. 어딘가에 뭐가 좋은 먹잇감이 있으면 그거 살발라가지고 뜯어먹고자 하는 것들. 예. 이게 진짜 사악한 집단들이죠, 사실.
넘겨주세요. 이 미국이 뭐 관세 전쟁해가지고 그러면은 경제가 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3월 중에 미국 취업 인수가 22만 8천 명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대보다 훨씬 양호하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거의 20억 달러의 관세를 걷고 있다. 한 3조 막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거래라고 부르는 것을 잘하고 있고, 일본이 거래를 위해 오고 있고, 한국도 거래를 위해 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잡는 그 조치를 하니까 지금 협상하려고 지금 이걸 응하지 않냐. 넘겨주세요. 식료품 가격이 내려갔고 에너지 비용도 내려갔으며 금리도 내려갔다.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가 부채를 보존할 때 이자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거의 지금 이거 조정 안 하면은 이제 터질 시기가 왔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 완전히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이따 자세한 거를 좀 나누고요. 넘겨주세요. 트럼프가 장갑을 벗었다. 분명한 선을 그었다. 중국이 그 선을 보지 못했다고 중국은 큰 피해 없이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다. 바이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맨날 뜯어먹히고, 그리고 자기 그냥 어떤 가족이 이윤 남기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고, 트럼프는 tit-for-tat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런 거 안 한다. 승자가 다 가져가는 위너 텍스 올 방식을 선호한다. 중국 확전하면 트럼프가 압도. 그래가지고 관세 145% 딱 때려버린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4,476억 달러, 한 뭐 600조 되겠죠. 중국의 GDP 대비 2.3%예요. 근데 미국의 대중 수출은 1,955억 달러. 그 전체 그냥 절대 그 숫자에서도 적고요. 미국 GDP 대비는 더 적어요. 0.64%. 그래서 미국 GDP가 30.34조고 중국 GDP가 19.53조고 뭐 그런데 이 비율상 중국이 3.6배 불리하다. 왜냐면은 상호 관세 똑같이 매겨버리면, 얘네가 똑같이 반발을 해버리면 중국이 3.6배 더 불리한 거예요. 지금 지네가 더 팔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전쟁하면은요 미국이 이긴다는 거죠.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MBC의 그 앵커가 뭐 이렇게 딴지를 건 거죠. 중국에 대한 20% 관세. 근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20% 관세는 4년 동안 물가 수준을 단지 0.7%로 올렸고, 근데 유가가 이틀 만에 거의 15%나 하락했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유가는 떨어져요. 미국은요 차 없으면 못 사는데요. 그래서 기름값이 굉장히 이 생활에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기름값이 15%가 떨어져요. 관세 때문에 물가는 0.7%만 올랐고, 그러면 생활 수준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무역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 전쟁이다. 향후 100년간 인간의 진보를 위해 누가 건설하고 누가 히토류를 소유하고 누가 칩, 기술, 에너지를 장악할 것이냐의 문제다. 시진핑에 대한 짜증 부리기다. 트럼프의 반응은 전략이다. 중국이 지금 무릎을 꿇는다면 그들의 체면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확전하면 그들은 시장을 잃을 것이다. 체면 때문에 같이 맞섰다가는 개털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게 경제적인 생존과 자부심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꿇어 앉을래, 무릎 꿇을래, 아니면은 너 니네 댐비다가 아예 그냥 맞고서 끝날래,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럼 압력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그동안 준비해온 전면적인 재편을 촉발할까요? 지금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이미 트럼프는 그 미국 대선 그 2024년 11월 5일 날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 전 인터뷰,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관세 얘기를 이미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높아질수록 외국의 공장이 미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10%는 어렵다. 50% 관세라면 바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거다. 예. 그래서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철강 공장이 없다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철강 공장을 다 외국에 빼버리고 그러면 미국은 종이호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날 경우 중국의 철강 공장들이 미국의 철강을 팔 것 같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미국을 다시 제조업 국가로 만들기 위한 조치는 Made in USA, 마가의 첫 번째 기둥, 미국의 중산층 살리기, 제조업 살리기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흑자 국가는 무역 분쟁 때 항상 패배한다. 우리는 적자 국가고 적자 국가 유리하다. 네. 이 관세 전쟁 이긴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제조도 중단돼, 근로자도 타격 입어, 중산층 파괴돼.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잘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사실 굉장히 미국으로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그 경제가 완전히 지금 잘못하다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코비드 사태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결코 전략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왜 블락되잖아요, 다. 예. 우리는 대적과의 물리적 전쟁이 어떨지를 알게 베타 테스트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40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 40년 전에 젊은 그 사업가 시절부터 관세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네. 넘겨주세요. 작년에 2개의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 2024년 여름 역사적으로 최대 미국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여행을 최대로 갔는데 유럽으로. 근데 또 같은 기간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양극화예요.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요 미치광이라서 관세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애국자예요, 사실. 그리고 진짜 불공정한 거를 공정하게 바꾸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주식시장 재설정되고 있고 금리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도 하락할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 금융계층 하위 50% 미국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입니다. 이 중산층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중산층이 어느 나라나 중산층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 무너집니다. 중산층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넘겨주세요. 재무장관 베센트는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70개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접촉해 왔다고 발표했다. 베센트는 트럼프는 자신에게 최대 협상 지렛대를 부여했고 이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최대 지렛대를 달성하는 순간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어느 정도 이게 좁혀지면 그거 내가 추인할게 이런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83% 관세를 매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잖아요. 저희는 이스라엘 잠깐 살았어가지고 아는데 자동차 살려면은
기본 그 생산가의 2배를 주고 사야 돼요. 관세가 거의 100%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이스라엘에서 차 사는 거 되게 비싸요. 물론 그 땅이 좁기 때문에 차를 뭐 쉽게 사게 하면은 또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거 네타냐후가 관세 그 정책 발표되자마자 가서 만난 최초의 외국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세 0%가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완전한 이제 그 혈맹 어떤 그 동맹으로 진짜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이 EU 유럽에 대해서는 뭐 미국 등쳐먹고 계속 나토 방위비 70% 부담하게 하고 그래왔는데 넘겨주세요. 근데 아까 이상한 짓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강대국의 선택이 있는데 자기 강하다 그러고서 딱 그냥 자기 강한 것만 딱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 정치 무대 자체를 이제 좀 멀리하는 거죠. 근데 세계 정치에는 관여는 하는데 현상 유지 그냥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할 거다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다우지수 5만까지 갈 거니까 주식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였고 피터 나바로가 경제가 이 국무장관이죠. 경제가 붕괴된 건 아니다. 시장이 붕괴된 것이다. 시간을 더 두고 보자. 트럼프 대통령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가운데 정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암살 그 시도 있었을 때 이 귀를 스쳐 지나갔잖아요. 귀를 이제 관통해서 지나갔잖아요. 그때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은 이 죽었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 근데 그 고개 돌린 이유가 불법 그 이민자들 차트 보려고 고개 돌렸는데 그때 딱 이제 관통을 한 건데 그것을 그 일이 있기 4개월 전에 이미 예언한 그 브랜든 믹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첫 6개월은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될 거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안정이 되게 될 거다. 지금 사실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방식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혼돈이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이 불확실성, 어떤 그 불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주식도 뭐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조정이 되면서 안정되는 그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한 6개월이 될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이 되면은 6개월이 되는 그 시점이 되죠. 근데 이 시기는 우리 그 동아시아 정세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중동 정세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 스티븐 이 사람 누구였죠? 영국 스타머 키어 스타머라고 좌파인데 이게 세계화 막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좀 과거에 소련이 막 이렇게 엄마 나라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다 집어삼킨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소련 연방이었죠. 연방 소비에트 유니언 그렇게 세계화의 어떤 연방처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유럽에 너무 많아졌어요. 영국의 총리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지금.
예, 근데 세계화 시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그 물줄기를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예, 세계화가 계속 좋다고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세계화는요, 전 세계를 뜯어먹기 위한 글로벌리스트들의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예, 세계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세계 무역하고 우리가 상호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어떤 건 지킬 건 또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공정한 무역이 돼야 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캐시 파텔이라는 FBI 국장이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제5열을 뿌리뽑는 것인데, 40년 넘게 친중국 공산당, 친 CCP 중국인들이 미국의 비즈니스, 학계, 언론, 정부에 침투해 왔다. 수백 개의 전복적인 친 CCP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이 존재한다. 미국도 이 싸움 벌이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마술을 지금 미국에 뻗쳐놨기 때문에 이거 다 걷어내는 지금 작업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이 중국의 마수가 너무 심하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진짜 모든 사법 카르텔, 저기 입법 카르텔, 무슨 별의별 카르텔들이 다 활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끌어내려지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거를 뒤집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지지율은 지금 53%로 더 올라갔어요. 네. 뭐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미움받고 있는 것처럼 막 미디어들이 막 보도하잖아요. 트럼프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소리.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지금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가장 강한 건 팩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미국이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성장을 하고요. 소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가가 잘 안 꺾여요. 그리고 물가가 잘 안 꺾이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관세를 고율 관세로 때리니까 이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해요.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추잖아요. 다른 나라는 저금리예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 국가, 달러가 금리가 높게 적용받으니까 미국은 고금리에 강한 달러가 되고요. 다른 국가들은 저금리에 약한 통화가 돼요. 그럼 고금리에 강한 달러 엣지 있다, 이게 아니라, 고금리에 강한 통화면요, 첫 번째는 고금리 때문에 내수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가면 힘들어져요. 강달러는 수출에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안 일어나요. GDP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GDP는요, 소비를 얼마나 했냐, 투자를 얼마나 했냐, 수출을 얼마나 했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계산해요. 근데 보면은 고금리 때문에 내수 소비가 발목이 잡히고, 강달러 때문에 수출이 발목 잡히죠. 그 다음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를 발목 잡죠. 그러면 이게 당장은 미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강하지만 시차를 두고서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세를 통한 불확실성이나 고금리나 강달러가 너무 오랜 기간 이어지잖아요. 이건 미국 경제에도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알 정도면 그 사람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겠죠. 오히려 대안을 찾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준한테 뭐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를 잡아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건드리고 10년짜리 국채금리를 잡아내리는 플랜을 고민하고 있어요. 10년짜리 국채금리를 잡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오니까 다른 나라하고의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10년짜리 국채금리를 잡아내리는 걸로 고금리와 강달러를 대응하고, 그 다음에 관세도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서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게 밀어붙이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투 디엘리베이터니까 처음에 세게 했다가 나중에 낮춰주게 되면은 이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터널을 최대한 짧게 해서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 게 베센트나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아주 함축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추천이 떠서 봤더니 이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어려운 터널을 빨리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을 빨리 이게 매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전 세계를 그냥 달달달달 계속 볶겠다가 아니라 이거 빨리 이제 불균형 해소하고 정상화 시키자. 근데 그 중에 타겟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만 때려잡으면 사실 이게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한국일보 좌파 신문이에요.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4월 3일 날에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4월 4일 날에 벌써 관세 전쟁 역효과, 공급망 혼란에 미국 공장 노동자 해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노동자가 해고될 일이면 그거는 그 전부터에 있었던 일 때문이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중간에 맥락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껴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지성, 그냥 대놓고 그냥 어거지를 쓰는 거냐 이거죠. 사실 미디어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상하이 항구에 미국행 화물 선박이 거의 사라졌다. 지금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바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방법을 다르게 찾아야 되겠죠. 다른 나라들은. 그럼 중국의 공장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요 중국이. 넘겨주세요. 그리고 TSMC라는 대만의 이제 반도체 뭐 애플이 그 디자인한 그러한 그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 뭐 대리 생산하고 막 이런 걸로 세계 1위예요 반도체. 근데 이 TSMC가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미국에서 찝었잖아요. 저 백도어 설치해 놓고 막 그 공산당의 그 입맛에 맞게 그런 정보 다 유출하고 막 이러는 데기 때문에 저기 거 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LGU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썼죠. 근데 거기가 또 선거와 관계가 있어요.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TSMC가 화웨이에 몰래 반도체 공급한 것 때문에 10억 달러 벌금에 직면됐다. 그러니까 다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지금 잘못된 거래하고 있었던 것들은 지금 다 지금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6개월 내 대만 침공론 확산. 근데 이게 관세 전쟁의 불똥이다? 아니에요. 중국은 계속 대만을 호시탐탐 노려왔어요. 근데 관세 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건 사실이에요. 중국이. 사실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할래? 아니면 맞고 넘어질래? 이런 상황인데 이 중국으로서는 지금 시진핑은 거의 실각됐어요 지금. 근데 마지막 만용을 부리려고 하는 게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동아시아에는 굉장히 큰 일이죠 사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만 안보수장이 조만간 미 고위급과 비밀회동한다. 트럼프 취임 후 처음이다. 하면서 4월 5일 날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넘겨주세요. 트럼프가 근데 법무부 연설을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 감옥 가야 된다. 딱 그 얘기 했었다.
그 전에 나눠드렸었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바이든이 임기 말에 사면을 한 게 오토펜으로 해가지고 그 다 무효다. 근데 사면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중국과 관계 있는 사람들, 부정선거와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무효야, 사면. 끝까지 판다는 거예요. 이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국을 쪼개놓겠다. 지금 이 빨간색만 중국 원래 본토고 나머진 다 집어삼킨 거니까 다 뱉어내, 이런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동맹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우리만의 싸움으로 지난 그 80년 전에 6.25 전쟁도 그렇고 우리만의 힘으로, 그리고 독립을 이룬 것도 그렇고 우리만의 힘으로 얻어내지 못했어요. 사실 외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외국의 힘센 친구의 도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가운데서도 얘기했고 당선돼서도 얘기했고, 자신은 미국의 유대 기독교 가치를 세울 것이다. 이게 신성 동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동맹.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 한국, 이 신성 동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넘겨주세요. 뭘 하려고 하냐면 친이란 후티 반군을 막 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때리니까, 왜냐면 얘네가 그 옆에 이제 바다 지나가는 배를 자꾸 공격을 해. 미국 배도 공격해. 그러니까 때리라고 명령해가지고 이제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타고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이란을 공격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중국 쪼개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 중동에서 이 예멘 문제나 이런 테러 집단 하마스를 박멸하는 거나, 이걸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을 뽑아내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막 예멘 후티 반군을 엄청 때리니까 이라크 내 이란 지원 군사 조직이 무장해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마무시해요. 사실 미국이 이거 제대로 자기네들 그 재원을 쓰게 되면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취임 후에 이라크 정부의 공습 가능성 거듭 경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 조직 수장이 트럼프와 전쟁 피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얘네들은 이 상황이 조금 변하면 또 얼굴을 돌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 4월 11일인데 내일 12일 토요일 날 이란과 협상을 다시 한다 그래요. 근데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란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아주 안 좋은 일. 트럼프가 이란 너희 협상하자 했는데 이란은 직접 협상 안 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오만에서 하느니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건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딱 그냥 너희 협상 안 하면은 그냥 아주 안 좋은 일 일어날 거야.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앞에 다시 보면은 여기 아래에 이 2018년 그 첫 임기 시절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 체결된 이란 핵 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는, 이거가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 못한 채 경제적 보상만 제공한다며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맞는 거였죠. 오바마는 사실은 글로벌리스트인데다가 그 자기가 이집트의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면서 원래 그 전에 계속 크리스천이라고 속여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자신의 말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마이 무슬림 페이스 이렇게 딱 나왔어요. 네. 이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오바마는 사실 이런 이란이나 이런데 다 지원해 주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북한을 자꾸 지원해 줬던 것처럼 예, 이란을 자꾸 지원해 주는 그런 거 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트럼프가 그걸 바로잡는 그런 걸 했었는데 재임에 실패를 했었죠. 그게 부정선거였고. 그런데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로잡는 일을 해가는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문서가 공개됐어요. 하마스가 이란의 이스라엘 파괴 위해 7,300여 원을 요청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021년에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이란이 뱀의 머리고 테러를 적극 조장한 증거를 이제 딱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2021년 하마스와 이 IRGC 이게 뭐냐면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서한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파괴를 위해 7,300여 원의 상당의 지원을 요구하자 이란은 자국 상황이 어렵지만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잔악한 테러를 하마스가 한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는 게 문서로도 드러났어요. 이란은 지금 이 하마스는 거의 박멸되고 있고요. 이제 이란으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너희 핵무기 절대 허용 못해. 그러니까 합의하고 너 경제 좀 보상 좀 받고서는 끝내든지 아니면 너희 박멸되든지. 넘겨주세요. 트럼프가 가자지구 주민 전면 이주 구상을 발표했었죠. 네. 하마스와 같은 그런 테러 집단이 거의 스며든 거를 어떻게 속아내겠어요? 싹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은 원래 거기 원주민들도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에 나중에 이제 유랑민으로 떠돌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한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이 나그네를 받아줘라, 선대해라, 그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줬던 건데 자기네들이 토착민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나그네라도 같이 받아줬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딱 섞어서는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옮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 같은 데서 받아줘라. 원래 요르단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국제 어떤 휴양 도시처럼 바꿔가지고 이제 개발하겠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까라는 그 조엘 로젠버그라는 굉장히 탁월한 원래 소설을 썼는데 탁월한 국제 정세 분석가예요. 근데 쓴 책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로 뭐 여러 권 이제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1년 쌍둥이 빌딩 그 테러 그거 전에 그거를 쓴 거예요, 소설에 이분이.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거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를 미리 예언적으로 쓴 거예요. 그 책 중에 하나는 에스겔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에스겔 38장의 전쟁에 대한 거고 막 이런 걸 쓰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질 거냐 그랬는데 이제 요 아래 중간에 아래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군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은 좀 더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는 새로운 핵 협상 타결을 위한 2개월 시한이 포함됐다.
2개월 시한을 딱 적어가지고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관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2명의 추가 외교 소식통이 3월 19일에 발표된 악시오스 뉴스 서비스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 이후로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해리 트루먼 항모 강습단의 중동 배치를 연장하고 이제 원래 여기서의 임무가 끝나서 이제 순환 배치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그냥 연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칼빈슨 항모 강습단을 중동으로 파견하도록 명령했다. 그 항모 2개를 그쪽에 배치한다는 것은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헤그세스는 또한 이 지역에 전투기와 폭격기 편대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직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가 현재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에 최소 6대의 미국 B2 폭격기가 주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2는 나탄즈와 이란의 도시죠. 나탄즈와 포도우에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폭탄 중 하나인 GBU-57을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다. 이미 준비 정황은 다 나타나 있어요. 언제냐의 문제예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이란 군사 옵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를 추가 지원을 했어요. 그거는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반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막는 그런 방어 무기 체계죠. 이 사드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지난 이제 우리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3일 동안에 우리 2025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 때 그 마지막 날에 사두 선교사님이 이 주님께서 곧 이 시편 83편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거를 말씀하셨다고 나눠주셨죠. 시편 83편의 전쟁이 이란도 개입되고 이라크도 개입되고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된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란을 치면은 이 아랍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22개의 아랍 국가들이 같이 연맹을 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기구인데 그런 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겠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미국한테는 못 덤비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시편 83편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가 이 에돔은 요르단 쪽, 이스마엘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모압과 하갈인. 모압은 저기 요르단 역시, 그리고 하갈은 뭐 이라크 쪽, 그리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이런 데는 좀 남쪽 아니면 동쪽에 있는, 그리고 블레셋, 뭐 과거 블레셋 족속과는 같은 족속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두로 이제 그 레바논, 거기에 아수르까지 그들과 연합하여 거기는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이란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아수르 지역이죠.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은 모압과 암몬 그 요르단 쪽이고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다 미디아의 장군들인 얘기인데 그들은 엔돈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래서 미디안의 왕들 오렙과 스앱 그들이 패배당했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미디안족을 하나님이 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대적을
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시편이 83편인데 이거는 역사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곧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는 중동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변화. 근데 그 전에 제가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의 24시간 그 예배 처소 그 스카탈렐의 대표 되시는 릭 라이딩스 목사님 보셨던 환상 중에 거대한 천사가 이 중동의 자비의 창과 극동의 자비의 창을 이렇게 내려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라. 근데 이것이 내려지면 이제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 중동의 전쟁과 이 극동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더라. 이걸 받으셨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령 가운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쪽 지역을 기도하고 또 그쪽 지역은 우리를 또 같이 도와주는 이 상호 연계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국제적인 연대가 일어나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지금 이란과 그 배후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연계되어 있어요. 악의 권세들은. 근데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란과 북한이 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이 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치려는 그 북한과 중국 그것을 대항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란을 대항하는 것과 이게 같은 라인에서 같이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이 공동전선으로 같이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박성회사님이 이런 지도 보여주시며 잘 나눠주셨었죠. 이란이 여기 있고 요 옆에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 지역.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요게 롯 지역이라고도 말해지고 모압과 암몬 또 에돔 그리고 여기 미디안이라고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하가린들은 여기 또 동쪽 지역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동쪽으로부터의 이 공격인데 지금 이 압력이 지금 계속 증가돼 왔어요.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 핵 개발을 해왔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인데 시아파 이슬람 종말 사상에서는 자기네들의 메시아 적그리스도죠. 사실 그 마흐디라는 자가 올 때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가 와가지고 또 다른 또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귀환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평정할 거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란이. 그냥 일반 재래식 무기로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핵을 개발해서 쏴버리면은 대량 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농축 우라늄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탄즈라는 아까 도시 이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게 한 테헤란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 핵시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릭 라이딩스 목사님 그 스카탈레 대표 되신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2010년도인가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신 거예요. 뭐냐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의 마지막 꼭대기 돌만 이렇게 얹히면 완성이 되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파괴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환상이 있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나탄즈에 폭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40km 떨어진 테헤란의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정도의 폭발이었는데 그 폭발이 뭐였냐면 이 핵
그 미사일 위에 핵탄두를 얹히는 그걸로 완성을 하려는 그것이 실패하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가 있었냐? 북한의 기술자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200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지금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이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아시아의 동쪽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2025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성회는 진짜 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정말 기도의 부르심을 회복해라. 그 부르심이 집어삼켜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그 불이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준비하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이 지금 들썩합니다. 아시아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전 세계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용광로 같이 그렇게 달아오르는 곳이 바로 아시아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권이 전 세계 대륙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거니와 가장 미전노동적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바꾸시면서 지금 그 지축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촉구하시는 거죠. 기도로 깨어있으며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란의 문이 열릴 날이 옵니다. 이 중동의 문이 열릴 날이 와요. 그리고 이 아시아의 북한의 문이 열릴 날이 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악한 정권도 무너져 내리고 중국이 쪼개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와요. 그걸 앞두고 악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대만을 침공하고 또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지만 이건 기도 싸움이에요. 지금 시기에 주술의 세력도 엄청나게 활동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죽음을 불러오기 위해서. 주술의 세력,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활동해요 지금.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막아섭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부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불이 타올라야 된다. 다시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불이 단지 우리나라만 보호하는 불이 아니라 이 아시아를 뚫어내는 그러한 불로 전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뭐 보호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멈추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중동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세요. 우리 북한을 열어주세요. 중국을 하나님 복음화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아시아를 놓고 사실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태스크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명이에요.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되며 주님의 임재가 이 땅을 덮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재헌국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되니까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혼자 자란 양, 부모를 저버리는 그 페르나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좀 뒤로 넘겨보면 재헌국회 기도문이 나와요. 그것만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뭐 코카인도 적발되고 그랬는데 다 이제 드러날 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재헌국회 1차 회의록 기록에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입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돼야 돼요. 사실 이것이 묻혀졌어요. 거의 사장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될 때 이 나라를 승냥이처럼 집어삼키려고 한 반국가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소탕될 것입니다.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정말 기도를 올려드리며 정말 언약적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정말 잊혀진, 그리고 오히려 정말 다르게 각색해가지고 거짓된 역사로 덮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반역의 영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부르심이 그것 가운데 이제
멈춰져 있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시길 원하세요.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북 통일을 기도했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기도했어요. 이 나라 애초에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이 나라는 기도의 나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유업이 오늘날 다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이 4월 12일 저녁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 바로의 영,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또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바로의 영은 파쇄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집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